으르렁거려요.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모르고 잘못 행하시는 어떤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미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재택근무를 좀 자주 하는데 맨날 센터에 나갈 때마다 영상을 찍어야지 하니까 정말 잘 못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종 이렇게 집에서 저희 방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네, 99%의 보호자님들께서 라고 제가 썸네일을 써놨는데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리서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대다수의 분들이 강아지가 미용할 때 물어요 또는 으르렁거려요.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모르고 잘못 행하시는 어떤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트레이너를 찾아가지 않고 미용실을 바꾼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한다. 세 번째, 이제 서열. 만만하게 봐서 그렇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아이한테 강압적인 방식으로 미용을 가르친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먼저 미용실을 바꾼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나 사람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미용으로 쳐볼까요? 나 미용실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막 가슴이 졸리고 떨리고 막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불안하고 막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더 친절한 미용실을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실 건가요? 아주 이제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걔들한테는 기술이 좋은 미용사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얘가 미용이 되겠지, 더 나아지겠지, 적응하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태가 진짜 점점 더 악화된 다음에서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미용사 선생님을 욕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애를 못 따라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자식인데 미용실 가가지고 하기 싫다고 막 미용사 선생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발로 차고 막 이랬어. 그러면은 그 미용사 선생님이 아이를 잘 못 다루는 탓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 친구한테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미용사 선생님의 스킬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더 기술이 좋은 또는 더 이렇게 경력이 많은 그런 미용실을 찾아가지 마시고, 반려견 또한 이제 미용실에서 어떤 행동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또는 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 아이에게 약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진짜 제가 이제 행동 수정을 하면서 약물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사회화 시기 때 너무나 진짜 미용실이라든지 미용사라든지 경험이 너무 부족해. 근데 제가 말하는 경험 늘 아시죠?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 막 2, 3개월짜리 애기 벌써부터 미용시키라고 하네,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미용을 시키는 거하고 미용 교육을 하는 거는 정말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단계를 정말 천천히 나눠서 아주 진짜 통제된 자극에 조금씩 노출시키면서 긍정적인 경험이랑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지식 있고 스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돌아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다른 자극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용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산책길에 다른 타견을 보고 막 짖는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들어오는 방문객을 향해서 막 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영역 같은 곳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행동학에서는 멀티플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용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촉각에 진짜 정말 민감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 진짜 뭔가 둔감화 교육을 할 때 자극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위로 여기 털끝 한번 탁 잘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팍 진짜 화들짝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 나랑 너무 커뮤니케이션 잘 됐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촉각에 그만큼 민감한 친구라는 거고 사람의 아동들에서도 촉각 방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폴라티 같은 거 못 입는 분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미용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안이 높다. 또는 충동을 조절하기를 너무 어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진료 수의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약물을 처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요? 약이라고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우리 애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정도로 심각한 거 맞고요. 약이 필요한 케이스들은요. 약을 썼을 때 훨씬 더 교육 성과가 좋아요. 보호자님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이제 행동진료 수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이제 합방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애를 막 재우고 막 정신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약이 절대로 아니고요. 항불안제라고 하죠. 왜 우리 사람들도 이제 많이 먹잖아요. 뭐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안장애가 있다든지 할 때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는 그런 약물들 있죠. 그게 강아지들에게도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용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시너지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시 영상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가는데 체크 소리 나면 딱 눈치채고 딱 눈치채고 딱 눈치채고 그냥 보여주는 거. 이게 그냥 처음 볼 때는 괜찮은데 약간 이게 시작은 신용을 하면은 보는 것도 안 좋아요.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포기했던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안 받고. 그대로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판 사가지고 하고 발톱 하나씩 그 이빨 박고 눈치 하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눈치 못 채.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아이, 이 아이 같은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도 진짜 저희랑 이제 뭐 친화하고 뭐 클리퍼 소리 듣고 이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털 끝에 진짜 뒤로 넘어가서 클리퍼가 조금만 진짜 정말 털 끝부분만 살짝만 스쳐도 팍! 진짜 이러면은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약물 DSCC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DSCC라고 하는 뭐 그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둔감화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약이랑 DSCC를 하다가 점점 이제 약의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부분까지 좋아졌어. 그러면 이제 약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의 어떤 한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물 치료요? 막 저 트레이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제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물이 필요할 것 같다. 얘는 행동진료 수의사하고 협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이거를 분별을 하려면 내가 약을 쓰지 않더라도 이 약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그리고 왜 쓰이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Clinical Behavior Medicine for Small Animals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공격성 반응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 항불안제 같은 거를 이제 처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고 해서 나온 이런 뭐 치료 방법을 무시를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사실 저도 옛날에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이 필요했던 친구였는데 내가 교육으로만 밀고 가다가 이제 성과가 더디면 어때요? 보호자님이 포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놓쳤던 케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 친구들한테는 너무 미안하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두 번째, 약물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세 번째, 서열. 서열은 진짜 옛날 이론이에요. 진짜 옛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알파독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늑대들 모아놓고 이렇게 했던 실험인데, 그 알파독 티어리를 제창을 한 그 학자가 직접 다시 정정해서 논문을 다시 냈어요.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 서열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알파독 티어리는 이제 잘못되었던 연구다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이 뭐 미용실에서 물어요. 그러면은 뭐 여자를 만만하게 본다는 둥, 보호자가 너무 우쭈쭈 하는 생활을 해가지고 얘가 사람을 자기 아래로 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구가 옛날에는 편편하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다 동그랗다고 알고 있죠. 그게 왜 그래요? 과학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정적 강화 트레이닝이 무조건 예뻐만 하는 교육이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이론 같은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에 그대로 녹여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지 않으면은 실패하기 딱 좋은 게 정적 강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인데, 내가 부족해서 얘를 놓친 건데 이 정적 강화 트레이닝 방식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막 풍선 터트려 보고 막 줄도 당겨 보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해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애가 더 사나워지고 더 이거 막 클리퍼만 보면 으렁거렸는데 이제는 줄만 봐도 으렁거려. 막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뭐 강아지한테 뭐 너무
예뻐하지 하면 안 되고 뭐 물 때 뭐 줄을 당겨라 안 돼 뭐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을 눌러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뭐 미용을 끝까지 끝내라는 둥 막 난리쳐도 그냥 놓아주지 말고 가만히 잡고 계시라는 둥 이런 거는요 그냥 미용이 두려웠던 것뿐인 반려견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트라우마 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그대로 이제 무기력한 상태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운이 나쁘면 공격성이 진짜 더 강해져서 아예 손도 못 댈 지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료는 더 어려워지겠죠. 제가 운이 좋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보호자님 입장이에요. 근데 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나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네가 도망가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그럼 즐겁냐? 아니에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려견이 계속 미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겠죠? 그것은 곧 신체적 질병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려견이 이제 미용실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 서열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미용실에서 물거나 발버둥 치는 친구들에게 99%의 보호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만 찍어대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최종적으로는 지금 정적 강화 기반의 정말 혐오 자극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약물 치료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트라우마를 그것만 연구한 자료는 없어서 이제 사람들 거랑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내담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담자는 이 강아지잖아요. 이 강아지가 정말 이거를 극복을 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짜 얘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안전하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를 야 하면서 두렵게 만들어서 겁을 주거나 막 애를 혼낸다거나 때리거나 줄을 막 당기고 막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이거는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저 또한 트라우마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그리고 이 약물이 내가 먹어봤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런 행동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의 반려 문화에서는 강아지한테 뭐 그렇게까지 교육이나 뭐 약물 치료까지 해가면서 얘를 살게 할 필요가 있어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이었으면 저 정신과에서 약 받아 먹은 적 있어요 이런 말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자꾸만 이런 영상들을 찍는 이유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라고 자꾸만 말을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과학적인, 의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식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